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수강생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자산과 관련해서 재고자산,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생물자산 등을 공부했는데요. 이번 9장에서는 무형자산을 공부합니다. 말 그대로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자산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9장에서 다룰 내용은 무형자산의 의,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거는 뭐냐면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전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무형자산의 인식 및 측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상각을 합니다. 모두 다 상각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의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형자산에서 봤던 재평가 모형을 무형자산에도 적용할 수 있겠고요. 무형자산의 제거까지 해서 회계 처리를 쭉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 무형자산이 무엇일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재 410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대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유형의 기계장치보다는 무형의 원천 기술이 훨씬 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제조하는 설비도 중요하겠지만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원천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코비드 19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제조 설비 자산은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백신 관련 원천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고 금액도 꽤 클 거다라는 이야기죠. 무형자산. 이같이 최근에는 유형자산 못지않게 무형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떠오르는데 IFRS에서는 무형자산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즉 유형자산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러나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여기서 비화폐성 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이 화폐성 자산인데요. 화폐성 자산은 특정 화폐액으로 결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그런 자산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은 매출채권이라든지 미수금 뭐 이런 대여금과 같이 특정 화폐 금액으로 내가 회수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자산을 화폐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의 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죠. 예를 들어 토지 그러면은 토지로 내가 수취할 현금이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시세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자산을 정의할 때 우리는 5장에서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했는데 이 경제적 자원에는 유형의 자원뿐만 아니라 무형의 권리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형자산일 수 있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종류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오늘 이 신기술 회계 처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한편 신기술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해서 특허권, 라이선스는 뭐냐면은 개발한 신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특허까지도 받았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회사의 자산이 될 수 있는데 다른 회사가 그 원천 기술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런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서 A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신기술을 B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럼 B는 대가를 주고 요 A가 개발한 신기술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대변의 현금, 차변의 요 라이선스 자산입니다. 신기술을 사용하는 개발한 회사도 자산이지만 그거를 사용하고자 권리를 일정 기간 빌려서 사용하는 회사도 무형의 자산입니다. 라이선스. 고객 목록? 이런 것도 무형자산인가? 백화점 같은 경우에 고객 목록을 타인으로부터 구매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때 판매처에서는 절대로 고객 목록에 대해서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고객 목록은 취득한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무형의 권리 아닙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고객 목록도 무형자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다양한 무형자산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많이 들어봤죠? 자, 셀트리온 재무상태표를 잠깐 한번 들여다보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유형, 무형자산인데요. 전체 자산 총액은 3조 4천억 정도 돼요. 그 중에 유형자산이 6,700억,
무형자산이 9,100억. 어우, 보다시피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9천억이 넘는 무형자산은 어느 세부 항목들이 들어갈까? 관련 주석 13번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여기 9,014억의 내역이 나오는데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 사용 승인권. 이 지적재산 사용 승인권이라는 것이 바로 다른 회사가 개발한 원천 기술을 라이센스로 해서 대가를 주고 가져와서 내가 사용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뭐 상각비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약정 기간에 걸쳐 쭉 상각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주로 다룰 내용이 요 개발비입니다. 개발비 하니까 비용인 것 같은데 무형자산입니다. 즉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지 내부 창출 무형자산 개념이고요. 기타의 무형자산,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내부 창출 무형자산도 있고요. 외부에서 개별 취득도 있겠습니다. 뭐 다른 자산으로부터 대체도 있고요. 뭐 이렇게 증가 내지는 상각은 감소죠. 무형자산의 내역에 이제 이의 1은요. 상각 기간에 걸쳐서 상각을 하는데 시설 이용권은 콘도 및 골프 시설 이용권이라고 해놓고 비한정입니다. 즉 상각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골프 회원권이 뭐 3년 후에 4년 후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물론 요즘에는 골프 회원권도 사용 액수에 따라서 빠지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특정 기간 동안에만 존재하는 이용권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각 기간이 없는 비한정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보도록 하죠. 하여튼 이런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를 전반적으로 본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은 태생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타이트하게 회계 기준에서 쪼이지 않으면 회사가 지 멋대로 이거 자산인데요? 라고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전에 먼저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그 다음에 인식 조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해야 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3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죠. 지금 이 2개는 통제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는 5장 자산의 정의에서도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에요. 무형자산 말고도 일반적인 자산을 정의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통제. 기업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는, 즉 배타적으로 자기만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반드시 존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눈여겨볼 건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 더 무형자산 정의에 넣고 있죠. 들여다보겠습니다. 식별 가능성부터. 식별 가능성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분리 가능해야 됩니다. 분리 가능이라 하면 기업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이를 매각하거나 이전하거나 라이센스하거나 임대 및 교환이 가능한 이런 자산이 분리 가능한 무형자산이 되겠죠. 혹은 분리 가능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을 해. 그러면은 식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계약상 권리,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면 설령 그것이 분리 가능하지 않더라도 식별 가능하다. 즉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로부터 특정 지역에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했다고 치자고요. 이게 광업권입니다. 이 광업권을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없더라도 당연히 그렇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네가 광업권 샀으면 네가 개발하라는 거지 취득한 회사가 이를 다른 회사에 넘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분리 가능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권리 아닙니까?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서 광업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 조건을 충족합니다.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2번째 조건이 통제입니다. 컨트롤. 즉 기업이 특정 자원에서 유입되는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효익에 대해서 개나 소나 다 달라붙어서 내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즉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을 때 그 자산을 오롯이 그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대부분의 무형자산에 대한 통제 능력은 법에서 보장을 해주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법적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 없어도 회사가 통제할 수 있으면은 통제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기업이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우수한 인적 자원도 기업의 무형자산이 될 것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인적 자원은 언제든지 사표내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노예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기업이 통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중 하나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인데요. 이건 당연히 개념책의 5장에서도 보았듯이 자산을 정의할 때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산의 전반적인 정의에 필요한 것인데요. 이러한 미래 경제적 효익, 다른 말로 미래 현금 유입액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제품을 매출하거나 용역 수익, 원가 절감,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교재 413페이지 3절입니다. 무형자산의 인식 및 측정인데요.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인식 기준하고 같습니다. 즉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자산의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제는 이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눈에 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많이 봤던 거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드디어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데, 다시 강조합니다만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 충족 여부 요 이전에 세 가지 무형자산을 정의하는 조건 세 가지를 먼저 충족하고 나야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형자산은 최초 얼마로 인식을 하느냐? 원가로 측정합니다. 이것도 많이 듣던 건데 유형자산도 그렇게 했죠. 원가란 자산 취득을 위해서 자산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 지급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또는 제공한 현금 이외의 기타 대가가 있으면 그 자산의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가입니다. 따라서 지급한 대가가 없었으면, 제공한 대가가 없었으면 0이겠죠. 이 지급한, 제공한 대가의 공정 가치로 최초 인식을 합니다. 한편 아무리 가치가 있더라도 지급한 대가가 없으면 무형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건데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상표권을 한번 보자고요. 상표 가치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뭐 수천억, 수조 원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표권이 그런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냐, 재무상태표에 있는 그 상표권이.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 실제 지출한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만 계상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재무상태표의 상표권은 아주 낮은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허권은 어떨까요? 특허로 보장되는 기술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을 수 있겠으나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보는 특허권이라는 자산은 특허 등록을 위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따라서 수조 원짜리도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정도밖에 지출한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회계 기준이 왜 이렇게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의 자산을 적게 낮은 금액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겠는가? 달리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회사로 하여금 네가 그 가치를 추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라 그러면은 수천만 원뿐이 안 되는 것이 뭐 수억, 수십억, 수백억으로 뻥튀기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측정의 객관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무형의 자산 최초 원가로 측정한다라는 요 규정이 필요하죠. 최초 공정가치로 한다 그러면 막 평가해서 엄청나게 높은 금액으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할 때는 취득원가를 어떻게 할 건가? 유형자산과 비슷한데요.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이때 이 구입가격에는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트가 있으면 당연히 빼고요. 수익관세나 환급 받을 수 없는 재사기금이 있으면 더해준다. 이건 유형자산에서도 했던 내용입니다.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취득 과정이 종료됐다고 봐야죠. 따라서 이때 이후에 발생한 어떤 원가가 있으면 전부 단기비용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기간 비용입니다. 이미 사용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정상적 사용
직전까지 발생한 원가만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는 있어. 그러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라든지 초기에 아직 익숙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영업 손실 등이 발생해. 그렇더라도 이건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미 취득 과정이 종료된 거예요.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직전까지 발생한 것만 취득원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재 415페이지 중간에는 표 1에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혹은 제외되는 지출의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포함되는 사례로는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 발생한 인건비,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한 전문가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그 무형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이것저것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경영자가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회피 불가능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원가라고 봐야죠. 따라서 얘네들은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반면에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에 대한 홍보원가, 교육훈련비, 일반 경비원가 이런 것들은 추가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단기비용 처리합니다. 예제 1번 볼까요? 갑회사는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샀대요. 관련 자료인데요. 총 구입 가격은 10만 원인데 이때 2천만큼 할인을 받았대요. 이거 빼야겠네. 총 구입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총에.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전문가 수수료 필요하죠. 더해주고요. 소프트웨어가 정상 작동하나 검사 비용 4천도 더해줘야죠. 그러나 공장을 자동화했다고 여기저기 홍보를 하는 데 들어간 원가는 이건 광고비죠. 따라서 소프트웨어 취득 원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답은 10만 5천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형자산 취득 원가를 결정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이게 실무에서도 중요한 R&D 지출과 관련된 회계처리예요. R&D, Research, 연구, Development, 개발. 그래서 실무에서 R&D라고 하는데 이 연구개발 관련 지출을 과연 얼마만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는데 거액의 돈이 들어가죠. 수백억, 수천억 이상이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많은 돈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이때 연구개발 활동 진행 중에 발생한 원가를 자산으로 처리할 거냐 비용으로 인식할 거냐가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련 지출 자체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면 이거는 이론적으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이러한 관점 하에 연구개발 활동에서 진행 중인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건지 단기비용으로 인식할 건지를 구분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 신뢰성 있게 측정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겠습니다. 유형자산과 달리 무형자산, 특히 내부 창출 무형자산,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대가가 확인이 되니까 인식금액이 뻔하게 나오는데요. 내부에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창출한 신제품, 신기술은 우리가 이거만큼이에요 라고 주장한들 정말 그것이 그만큼 자산의 어떤 미래 경제적 효익을 담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IFRS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 Research, 개발 단계, Development 두 개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보지 않고. 그래서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달리 회계 처리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연구 단계는 말 그대로 연구만 하는 거야.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무형자산의 존재가 있다고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단기비용 처리합니다. 반면에 개발 단계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창출될 거예요 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 단계보다는 훨씬
진전된 단계일 거 아니에요. 따라서 회계 처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 내부 프로젝트가 계속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업종의 회사가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회계 기준에서 이를 딱 부러지게 요거는 연구다, 이런 활동은 개발이다 라고 규정 짓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2를 보면은 IFRS가 다음은 연구활동이다, 다음은 개발활동이다, 이렇게 연구활동, 개발활동의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들어맞진 않겠지만 이를 감안하여 회사가, 우리 회사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구활동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 중에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탐색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하고 설계하고 평가하고 최종 선택하는 이런 활동들이 연구활동입니다. 그럼 개발활동은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고요.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구,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고요.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쪽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고요. 네 번째로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개발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싸한 것 같지만 실무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활동이 연구활동에 해당되는지 개발활동에 해당되는지 딱 부러지게 구분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느낌은 들죠. 따라서 여기에 이와 관련해서 회사와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등과 분식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주로 자산인데요, 개발활동이라고 우길 거 아니에요. 감독기관은 너희 자산을 뻥튀기 했다, 그거 다 비용이다, 그건 연구활동이다 라고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연구 단계, 개발 단계를 구분을 했죠. 구분했다 가정하고요. 그럼 각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지출이 있었을 텐데 연구 단계에서 지출은 무조건 비용 인식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연구비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연구비. 한편 개발 단계 지출은 무조건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6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모두 제시할 수 없으면 이건 비용입니다. 이것도 이 비용 계정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경상개발비라는 계정을 흔히 사용합니다. 한편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6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으면 이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데 이 무형자산의 계정을 대부분 개발비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앞서 셀트리온 주석을 보았을 때 여기 개발비라는 게 있었죠. 여기 개발비? 여기 바로 무형자산이에요. 빚자가 있었다고 해서 비가 아니고 요 지출이 내부창출 지출 1980억 정도 되는데 이거 말고도 단기 비용 인식한 지출도 상당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개발 단계 중 6가지 항목을 모두 제시할 수 있었던 지출이 바로 요 금액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6가지 사항은 무엇인가?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은 무형자산 인식을 위한 6가지 사항인데요.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를 제시해 줘야 돼요. 무형자산을 완성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가, 그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더 나아가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다 제시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재 417페이지 밑을 보면은요. 관연도에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 못해서 비용으로 인식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단기에 드디어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해.
그럼 1, 2년 전에 비용으로 인식했던 걸 소급해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건 그거고 새롭게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했을 때에 발생한 그 이후에 지출한 이런 항목들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개발이 관련된 신기술에 대해서 이거는 전부 개발비로 회계 처리했겠죠. 개발 단계. 여기에 대해서 특허권을 취득을 한다고 할 때 특허권 취득 시에 특허 출원하고 등록 관련해서 지급한 대가는 별개의 무형자산으로 합니다. 특허권 내지는 이거보다 좀 더 포괄적인 산업재산권이라는 개정으로 인식을 하죠. 개발비에다가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비의 상각과 특허권의 상각을 달리 하는데요.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 기회가 있겠어요. 한편 표 4를 보면은 내부 창출 무형자산 취득 원가냐 아니면 발생기간 비용이냐 구분 사례가 나오는데 한번 들여다볼게요. 회사가 R&D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때 개발 단계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뭐 시험 등을 많이 했어야 되잖아요. 관련 종업원 인건비, 법적 권리 등록을 위한 수수료,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이나 라이센스의 상각비, 차입원가. 이거는 뭐냐면은 내부 창출에 돈이 필요해. 그래서 차입을 했어. 이자 비용이 발생이 돼요. 이때 그 이자 비용까지도 무형자산에 넣을 수 있겠는데요. 세부적인 이 차입원가의 자산 처리는 중급회계에서 다룰 겁니다. 한편 발생기간의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사례로는 판매비, 관리비 이런 것들은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하죠. 다만 무형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거는 그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넣을 수가 있겠죠.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 초기 영업손실, 종업원의 교육훈련비, 사업 개시 활동, 광고비나 판촉비, 조직 개편과 관련된 지출, 뭐 홍보원가 이런 것들은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과는 무관하죠. 따라서 단기 비용 처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먼저 무형자산의 정의 3가지를 오늘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인식기준 2가지가 있었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냐,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냐 이런 걸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충족 못했어. 그럼 모두 단기 비용이죠. yes였으면 연구 단계 지출이냐 개발 단계 지출이냐를 구분하는데요. 연구라면 단기 비용 연구비로 처리합니다. 개발 단계인데요 라는 거야. 이번에는 이때 6가지 요건, 뭐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냐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요. 단기 비용입니다. 경상개발비 모두 충족합니다. 그러면 이때서야 무형자산 개발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앞서 셀트리온 굉장히 많은 지출을 개발비로 회계 처리한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주석 2-12를 보면 무형자산 인식과 관련해서 내부 창출의 경우에 어느 시점에 무형자산을 개발비, 즉 무형자산으로 연구개발 지출 중에 얼마를 어느 시점부터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는지 회계 정책이 나옵니다. 신약 개발의 경우에는 임상 3상 개시 이후, 바이오 의약품 개발의 경우에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케미컬 의약품 개발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계획 승인 이후 이렇게 신약 개발이냐 바이오 의약품 개발이냐 케미컬 의약품 개발이냐에 따라서 회사가 내부적으로 개발 단계에 돌입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형자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후의 강의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세요. 수고하셨어요.